우리는 눈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담습니다. 무엇을 보든 눈을 의심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실제와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되는 현상.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착시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꽤 이상한 일이지만 누구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착시. 착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속에 담긴 비밀을 지금부터 찾아보려 합니다. 서울의 한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관람을 시작하기 앞서 저보다 휴대폰을 꺼내든 사람들. 전시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곳의 관람 포인트는 바로 착시입니다. 미술 작품과 함께 자세를 취한 다음 사진을 찍으면 곧바로 착시 효과가 드러납니다. 여기에 증강현실 기술이 더해지면 조금 더 비현실적인 장면이 연출되죠. 배경에 따라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험. 착시라는 특수현상을 전시 콘텐츠 속에 적용한 것입니다. 단순히 평평한 바닥 위에 그려진 커다란 그림이지만 특정 위치에서 바라보면 조금 전과는 다른 입체감이 느껴지는데요. 사물의 크기와 사물 간의 거리가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혹은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착시를 일으키는 요소들이 작품 곳곳에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원근감과 왜곡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방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과 천정이 삐뚤어져 있는 사각형 방이지만 카메라를 통해서 볼 때는 정확한 사각형, 똑바른 사각형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시점이 두 개고 화각이 굉장히 멀리 퍼져서 보이는데, 카메라를 통해서는 한 가지 시점으로 단일 초점으로 보기 때문에 똑바른 사각형으로 보이는 원리입니다. 영화라면 컴퓨터 그래픽과 같은 특수 효과를 사용해 이런 장면을 연출했을 텐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영화 속 한 장면보다 인상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감각기관과 뇌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착시는 그 일부일 뿐이죠. It's really cool to experience. Even just the virtual reality thing is pretty new to us. So coming here to getting an experience with the optical illusion and that fact to move and a little bit like virtual reality, it was really cool. Yeah. 평면의 이미지가 입체적으로 보이고 반듯한 것이 비뚤어져 보이며 사물의 밝기와 크기 그리고 거리를 인지하는 데 혼란이 오는 현상.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착시라고 부릅니다. 착시는 사물이 지닌 크기, 형태, 빛깔 등의 객관적인 성질과 눈으로 본 성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나타나는데요. 눈으로 본 사물의 모습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조명이나
또는 그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보여지는 각도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정보는 극히 제한됩니다. 극히 제한된 정보에서 사람들은 그 실제 하는 대상을 복원을 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축적한 자료를 근거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해석에서 이제 그 보여지는 오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착시입니다. 착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눈의 구조와 시각 시스템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빛이 동공으로 들어오면 홍채가 동공의 크기를 움직여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후 빛은 수정체를 지나며 굴절되는데 이때 초점이 맞춰집니다. 빛은 안구를 채우고 있는 투명한 액체, 유리체를 지나 망막에 상을 맺는데요. 망막은 안구 뒤쪽을 덮고 있는 신경 조직으로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합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이죠. 망막에선 빛을 신경 부호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영상 정보들은 시상 하부라는 대뇌 하부를 거쳐 대뇌 피질의 시각 영역에 전달되는데요. 눈이 전하는 정보를 뇌가 해석하고 뇌가 해석한 결과로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보는 일이란 사물의 정보가 신체 내 수많은 기관을 거치며 융합적으로 형성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시 또한 이 과정에서 형성된 또 하나의 결과물인 것이죠. 착시라고 하는 것은 뇌가 제한된 정보 내에서 외부 세계에 있는 물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고도의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가까이 있는 물체와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멀리 있으면 망막상에서는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작아졌을 때 우리가 저 사람 더 작아졌네,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뭐 어떨 때는 동전만해지네 이렇게 지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망막상에서는 작아졌지만 그 이유가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 수학 계산하듯이 계산하지는 않지만 뇌는 사실 그 정도의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막상의 크기대로 지각하지 않고 멀리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각하게 돼요. 그렇다면 실제 모습과 다르게 인지하는 착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착시의 원인은 시각, 신경 시스템의 구조상 나타나는 경우와 뇌가 주어진 자극을 능동적으로 해석해 나타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이 그림은 무채색을 밝기 순으로 배열한 것인데요. 그림을 살펴보면 각 영역의 경계마다 세로 방향의 띠들이 보입니다. 이는 착시 현상으로 실제 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망막에 있는 신경세포, 망막절 세포의 시각 정보 처리 방식으로 그 원인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망막절 세포는 특정 위치의 빛 밝기에 반응합니다. 국소 부위를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었을 때 밝기의 차이가 클수록 망막절 세포의 반응이 커지고 중심과 주변의 밝기 차이가 줄어들수록 망막절 세포의 반응은 작아지죠. 즉,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인지하기 때문에 경계선과 같은 띠가 보이는 것입니다. 검은색의 정사각형들로 이루어진 이 그림도 비슷한 원리인데요. 흰색 줄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회색 점들이 보이시나요? 밝기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교차 지점에서 망막절 세포의 반응이 작아지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 속엔 어떤 착시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몇 년 전 온라인상에서 색깔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사진인데요. 사진 속 드레스는 카메라 조리개의 과다 노출로 빛의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태. 사람들은 조금 어두운 곳에서 원피스를 촬영한 것인지 아니면 밝은 조명 아래에서 찍은 것인지
무의식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피스가 그늘에서 찢겼다고 생각한 사람은 흰색 바탕에 금색 레이스를, 실내 조명 아래 원피스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레이스를 선택한 것이죠. 이는 우리의 뇌가 빛의 조건을 감안해 색깔을 덜어내거나 입힌 다음 원피스의 컬러를 추론, 해석한 결과입니다. 즉, 뇌가 특정 자극을 인지할 때 능동적으로 해석하며 이로 인해 착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망막이나 또는 뭐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뇌는 외부의 물체가 정확하게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방식은 사실 학습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돼 있으면 망막상의 크기 무시해도 돼,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거리 단서를 찾은 다음에 이거는 이 정도 떨어져 있겠구나, 그러니 망막상의 크기는 요만하지만 실제 크기는 얼마겠구나 하는 것은 수많은 사실은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자연적으로 습득되는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는 않고, 근데 상당히 이른 시기에 형성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린 애들도 착시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착시가 일어나는 데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는데요. 먼저 원근을 들 수 있습니다. 멀고 가까움을 통해 공간의 깊이를 표현한 원근감은 착시를 일으키는 요소인데요. 우리의 뇌는 같은 크기의 사물도 원근을 표현하는 사선에 의해 크기를 다르게 인지합니다. 기하학적 구조가 주는 착시도 있습니다. 뮬러-리어 도형은 같은 길이의 선이 양 끝의 사선 구조에 의해 길이가 다르게 보이죠. 같은 크기의 원이라도 주변을 둘러싼 다른 원의 크기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구조가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요. 가현 운동은 약간 다른 위치에 있는 두 자극이 짧은 시간 동안 교대로 우리 눈에 비칠 때 나타나는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 눈에서 일어나는 잔상으로 인해 이러한 움직임이 생기는 것이죠. 착시의 세계는 감각기관의 시스템적 구조와 이를 통해 전달된 영상 정보를 뇌가 해석해 구현한 결과입니다. 그 해석에 따라 우리는 실제와 다르게 사물을 보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뇌는 왜 이러한 해석을 내놓는 걸까요? 착시를 일으키는 뇌의 의도, 그 목적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카이스트 시각신경 시스템 연구실. 이곳에선 시각신경 시스템에서의 정보 처리 과정을 밝히고 이를 통해 뇌의 주요 기능들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구의 중점은 우리의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하는 것인데요. 신체 감각 중 시각으로부터 입력된 정보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합니다. 단순히 시각 시스템에서 정보가 어떻게 전달된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가공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똑같은 정보가 주어져도 주변에 다른 감각 정보가 주어졌을 때 혹은 다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달리할 수 있는가를 관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종합적으로 뇌가 필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한된 시각 정보를 판단, 해석하는 뇌의 정보 처리 방식.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시각 피질 신경막 내에서 일어나는 신경세포들의 상호작용을 조사하는 과정. 그 가운데 연구진은 착시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착시는 단순히 재미있는 현상이라고만 말하기에는 굉장히 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착시는 사실 우리의 뇌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뇌과학에서 보통 뇌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지 연구한다고 하는데, 착시가 일어나는 상황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뇌가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잘 가공하고 해석해서 능동적으로 사용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시각적으로 불완전한 정보가 입력됐을 때 뇌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착시가 일어나는데, 한 예로 네커 큐브를 들 수 있습니다. 평면에 12개의 선이 나열된 이 모습을 우리는 입체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육면체로 인지하죠. 게다가 계속해서 이 육면체를 관찰하다 보면 중심부 위쪽에 보이는 꼭지점이 앞으로 튀어나온 형태로 감지되었다가 어느 순간 이 부분이 맨 뒤로 들어가 있는 다른 형태로 보입니다. 같은 구조를 보면서도 두 가지 다른 형태로 인지하는 상황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반복되는데요. 이와 같은 인지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차원적으로 나열된 선의 위치를 보며 3차원의 입체 구조를 생각한다는 건 우리의 뇌는 시각적으로 주어진 입력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선 경험을 통해 학습된 패턴을 활용해 결론을 내린다는 것. 그리고 같은 구조를 보며 두 가지 입체적 형태로 해석하는 건 주어진 정보에 대해 어떤 해석이 맞는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뇌는 두 가지 해석 사이를 오고 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뇌는 시각적으로 불완전한 정보를 놓고 주기적으로 다른 해석을 내린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실험은 뇌의 시각 정보 해석에 대한 시간적 특성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저희가 애매모호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볼 때 두 가지 인지가 가능하고 그 두 가지 인지가 굉장히 변환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뇌가 얼마나 그 불완전한 정보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소요되는지, 또는 이를 해석하는데 얼마나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사람들마다 그 굉장히 특징적인 인지 변화 시간을 나타내는데, 그럼 사람마다 그 정보 처리가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건 단순히 시각 영향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각과 청각이 만들어내는 착시 현상은 맥거크 효과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가라고 하는 입 모양을 보며 동시에 바라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다라고 인지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발음이 사람의 입 모양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맥거크 효과는 뇌가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 사이에서 능동적인 해석을 통해 타협점을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에 일어나는 일들은 소리와 어떤 빛 자극, 시각적인 자극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정보를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시각적인 정보와 청각적인 정보가 약간 다르거나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대목에서는 우리가 뇌가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각적인 정보를 따라가기도 하고 청각적인 정보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제3의 해석을 내놓은 그런 경우도 있죠. 착시 현상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우리 생활 속 곳곳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안전 분야에서의 착시 효과는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착시 횡단보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도로에 그려진 착시 횡단보도는
운전자 시점에서 봤을 때 입체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공중에 떠 있어 보이는 등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죠. 작은 실수 하나로도 사람의 생과 사가 좌우되는 병원. 흰색의 가운은 의사들의 상징적인 컬러인데요. 수술실에선 의료진들의 의복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바로 여기에 착시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네모 안에 검은색 점을 집중해 바라봐 주세요. 검은 점을 바라보면 초록색이 나타납니다. 눈이 한 가지 색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뇌는 그 색을 감지하는 원투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을 인지하도록 하는데요. 빨간색의 보색은 청록색이지만 심리적 요인과 원투 세포의 작용으로 청록색의 인접색인 초록색이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보색 잔상이라고 합니다. 수술복이 초록색인 것은 이 현상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붉은색의 피를 계속 보게 되죠. 그러다 시선을 돌려 다른 의료진을 볼 때 그들이 평소처럼 흰색 가운을 입고 있다면 빨간색의 보색 관계에 있는 초록 색깔이 시야에 나타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초록색 수술복을 입고 있다면 시야를 방해하는 초록 잔상을 느끼지 못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착시는 특정 장소나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생활 아주 가까이 있죠.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도 그중 하나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여러 장의 그림을 빠르게 이어붙여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는 장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 원리가 가연 운동이라는 착시의 일종이라는 건 조금 생소할 겁니다. 가연 운동은 뇌에서 적당한 시간차를 두고서 두 위치에서 나타나는 대상을 한 물체로 보는 것을 말하는데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오락적인 대상으로 여겨지다가 오늘날 영화의 원리로 이제 정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착시 원리를 이용해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책의 한 모퉁이에 그림을 그리고 책장을 넘기며 보는 플립북이 그것인데요. 어린 시절 책의 또 다른 기능을 발견하며 낙서를 예술로 승화시켰던 추억의 놀이였죠. 아티스트 성립 씨. 그는 선으로 완벽하지 않은 형체를 그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요. 여러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플립북 영상을 선보이며 그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플립북 아트는 우선 애니메이션을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면 장면을 이어붙여서 종이를 넘기면서 보는 그런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성립 씨는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는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하는데요. 움직임을 생각하며 동작 포인트를 잡아내 선으로 형체를 그립니다. 그리고 틈틈이 그림 뭉치를 넘기며 동작들이 잘 연결되는지 확인하죠. 잔상이 남아 움직임이 이어져 보이는 가연 운동 원리를 그의 작품에 녹여낸 것입니다. 이렇게 수년 동안 작업하다 보니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그림을 그린 종이의 양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넘기기 불편하기 때문에 100장에서 150장 내외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안에서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만한 포인트를 잡아 부족한 그림을 추가하거나 필요 없는 그림을 빼냅니다. 보통 TV나 영화가 24프레임 정도 되니까 거기에 맞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애니메이션이나 플립북에서는 프레임 수가 많이 줄어들어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초에 보통 15프레임, 뭐 짧아도 10프레임 정도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성립 씨가 처음부터 플립북 아트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찰나의 모습을 한 장의 그림으로 담아냈는데요. 평면 속 그림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끼며 플립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애니메이션이나 영상 자료들을 보다 보니 그 특유의 움직임에 관심이 생긴 것이죠. 성립 씨의 작품은 장난처럼 그렸던 플립북과는 다르게 조금 더 정교한 느낌을 줍니다.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을 스캔하고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 그림을 더 세밀하고 자연스럽게 이어붙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작가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더 강력해집니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던 착시 현상이 그가 사용하는 핵심 도구인 셈이죠. 어느 순간 그 멈춰있는 그림이 움직였을 때 더 전달이 잘 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데모로 한 5초, 1초에서 5초 사이 정도의 데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그려서 이어붙이는 게 굉장히 익숙한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했던 방식을 찾게 된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 기본 요소, 의식주. 그중 패션은 자신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죠. 패션 아이템에 착시 효과가 더해지면 독특한 디자인이 완성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죠. 패션과 착시 효과는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 이상적인 체형의 기준은 매번 변화했는데요. 옷은 이상적인 체형으로 보일 수 있게 도와주는 수단이었죠. 지금은 어떨까요? 현대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체형은 모델처럼 날씬하고 비율이 좋아 보이는 몸입니다. 하지만 타고난 팔과 다리의 길이, 몸의 비율은 바꿀 수 없는데요. 착시를 활용한다면 원래 체형보다 조금 더 날씬하고 키가 커 보이도록 시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의류를 우리가 입는 목적이 자신을 좀 더 아름답게 보여주고 자신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자기 표현을 위해서 의류를 입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의류를 입었을 때 좀 더 자신의 어떤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조금은 더 뭐 키가 크게, 조금은 더 날씬하게, 아니면 좀 더 뭐 남성스럽게, 여성스럽게 하기 위한 그런 효과적인 어떤 시각적인 착각을 만들어내도록 활용되고 있습니다. 옷에 그려진 줄무늬로 인해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뚱뚱해 보이기도 한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흔히 날씬해 보이려면 세로 줄무늬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줄무늬의 개수와 두께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이 하나만 있으면 선이 없는 것보다 좀 더 키가 커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수직에 의한 착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선이 점점 많아지면 시선이 양옆으로 이동해 오히려 뚱뚱해 보입니다. 세로 줄무늬 옷이라고 다 날씬해 보이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가로 줄무늬는 시선이 양옆으로 분산돼 뚱뚱해 보인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이 역시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로 이루어진 두 사각형을 비교해보면 가로 줄무늬가 더 길어 보이고 세로 줄무늬가 더 뚱뚱해 보입니다. 1867년 헤르만 폰 헬름홀츠가 발견한 현상인데요. 아직까지 이 현상을 설명해주는 이론은 없지만 헬름홀츠 원리를 잘 활용하면 가로 줄무늬가 뚱뚱해 보인다는 편견을 깰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에 의한 착시는 가로선에 의해서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더 아래쪽에서 가로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선을 아래쪽으로 놔서 키는 더 짧고 이렇게 약간 뚱뚱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엠파이어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가슴 위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가로선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더 시각적인 흐름을 위로 올려주기 때문에 좀 더 길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현대 시대에 맞춰 본인을 단장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또 다른 체형이 미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착시를 활용한 패션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한 패션은 미래에도 지금처럼 우리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의복에 대한 착시의 원리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요, 기성복을 사서 입을 때에는 이렇게 원하는 착시 효과를 이렇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봉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가능한 뭐 스마트 팩토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원하는 그런 착시들을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내서 좀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착시와 예술이 만나면 지나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작품이 섬세하면 섬세할수록 더 큰 착시를 일으켜 이색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신선한 경험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착시는 하나의 문화, 예술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그림이나 다양한 기법은 새로운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요. 보는 사람에게 더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착시의 원리를 치밀하게 계산하며 활용해야 합니다. 자기가 계속 보던 게 아니면은 익숙하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용해서 원근법이라든지 투시법, 그 다음에 색감, 빛, 그림자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고려해서 3D로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으로 저희가 각도를 다 맞춰보고 적합할 때 그걸 디자인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착시 예술에서는 주로 원근법, 음영법, 투시법 등을 사용합니다. 우리 뇌에 왜곡된 형태를 심어주는 착시 요소들이죠. 화면 속 사다리는 벽과 바닥까지 이어진 그림인데요. 마치 벽에 기대어 있는 듯 사다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데는 몇 가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원근법에 의해 벽과 바닥이 이어지는 부분의 사다리 폭이 사다리가 시작되는 부분의 폭보다 좁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까이 있는 부분, 즉 사다리가 시작되는 부분의 폭을 더 좁게 그리는데요. 여기에
사다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점을 기준으로 착시 효과를 높여줄 배경을 그려준다면 알고도 속는 착시 예술이 탄생합니다. 우선 그리는 사물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그리는 사물을 사물의 형태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형태에 대한 왜곡은 이제 눈으로 봐가면서 원근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원근법에서 많이 더 뒤로 가면 갈수록 좁게 보이고 넓게 보이는 거를 이용해서 역원근법으로 이제 화면을 좀 더 넓게 그려서 뒤에서 보면 압축돼 보이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실 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증강현실을 적용시켜 착시 작품에 재미를 더하기도 하는데요. 사물을 볼 수 있는 한 어떤 형태로든 일어나는 착시 현상을 더 새롭게 즐길 방법을 찾은 것이죠. 경기도 파주의 한 스튜디오. 일루전 아티스트 윤다인 씨는 이곳에서 착시를 이용한 작품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일루전 아트란 사물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는 착시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착시를 일으키는 그림을 통해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는 예술 장르입니다. 다인 씨는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전달하기 위해 얼굴과 몸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사람이 배경에 녹아들거나 얼굴에 또 다른 얼굴이 나타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묘한 현상을 담아냅니다. 사람이 딱 사람을 대면할 때 얼굴을 가장 먼저 보고 얼굴이 되게 강력한 전달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바디 페인팅의 영역에서 연출하다 보니까 평면이 아니라 입체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또 체온도 있어서 그런 곡면이나 이런 걸 고려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봤을 때랑 살짝만 비틀어져도 또 다르게 보이는 게 이제 착시니까. 캔버스가 아닌 피부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 신경 써야 할 점도 많습니다. 특히 신체의 굴곡과 빛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명암을 표현해야 입체감이 두드러지고 더 큰 착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이에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 이게 좀 더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곡면이니까 어떤 빛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상황에 있는 큐브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빛이 굉장히 연한 곳에 있다면 이 명암 대비가 굉장히 연해져서 사실 피부에 그려도 입체감이 그렇게 두드러지가 않는데 입체감을 아무래도 또렷하게 내서 착시 효과를 내려면 빛을 세게 이용하면 더 착시 그림이 효과가 산 것 같아요. 얼굴에 작업하는 것은 손등에 작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콜라주 이미지를 제작하고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얼굴에 스케치를 하는데요. 콜라주 이미지처럼 형태를 잡아줍니다. 기본 스케치가 끝나면 본격적인 채색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때 명암 대조를 극대화하면 서랍이 튀어나오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세필 붓으로 음영을 주고 섬세하게 표현할수록 더 강력한 착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녀에겐 또 다른 작업 노하우가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카메라로 본인의 모습을 찍으며 작품을 완성하는 것인데요.
윤다인 씨의 작업은 결국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에 보이는 모습이 아닌 카메라로 얼굴을 확인하면 원하는 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카메라에 결국 이렇게 담아야 하는데 거울만 보고 이게 맞다고 해서 그린 선이 사실 눈이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사물을 캐치하니까 항상 카메라는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에 비친 게 정말 사실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카메라에 비친 걸 확인하면서 같이 그리는 편입니다. 최종 확인을 한 뒤 사진을 찍는 것으로 윤다인 씨의 작업은 끝이 나는데요. 촬영 단계는 그림을 그리는 작업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는 조명이 착시 효과를 더 부각시켜주기 때문인데요. 조명의 각도를 잘 맞추면 굴곡진 얼굴이 평평해 보이고 자연스럽게 착시가 두드러집니다. 오싹하면서도 신비한 느낌을 주는 착시 예술. 이렇게 일루전 아트가 완성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착각과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을 한번 꺼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게 다 사실이고 내가 보는 게 다 옳다고 믿고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한번 좀 그림으로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술부터 뇌과학까지 다방면에 걸쳐 우리의 삶 속에 깃든 착시. 우리는 착시의 아주 일부분만 밝혀냈을 뿐 학계에서도 아직 이 특별한 현상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요. 분명한 건 착시 그 너머의 세계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며 과학과 문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의 종류, 착시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종류들이 발생하는 메커니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융합적인 접근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해요. 앞으로 이 착시 연구는 이런 뇌과학이나 또는 알파고 같은 시스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은 셀 수 없을 만큼의 이미지를 보고 뇌는 쉴 틈 없이 정보를 해석했을 겁니다. TV를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중 우리가 본 것은 어디까지가 실제이고 어디까지가 착시일까요?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착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